2025년 3월 7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하게 된 최지형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주제는 Federated Learning, Fine Tuning Foundation 모델, 그리고 에이전트 AI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Federated Learning이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 알고리즘 고안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모델을 학습할 수 없거나 학습하더라도 과적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할 방법을 찾거나 보완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데이터가 부족한가요? 저는 오늘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연어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한 셈입니다. 이러한 생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유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루만 쌓이더라도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는 질적으로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질이란 데이터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과 사진을 찍더라도 사용자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토록 다채로운 사과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데이터인가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존 학습 방식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려면 우선 한 장소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유가 제한적입니다. 요약하자면 데이터는 충분하나 분산되어 있고 격리된 상황인 것입니다. Federated Learning, 한국어로 연합학습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가 분산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 없이 각 디바이스가 연합하여 모델을 학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Distributed Learning, 한국어로 분산학습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학습은 데이터를 여러 연산장치에 분할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는 데이터셋 크기가 한 연산장치로 감당하기 힘들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분산된 상황에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연합학습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분산학습은 단일 디바이스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디바이스와 연산장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컴퓨터가 디바이스고 그 안에 여러 GPU가 연산장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합학습은 여러 디바이스가 학습에 참여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디바이스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곧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합학습 상황에서는 정보 교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연합학습 상황에서는 모든 시점에 모든 디바이스가 학습에 참여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학습을 진행하다가 보니 어떤 폰들은 배터리가 다 닳아서 당분간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체 중 일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partial particip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산학습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였던 데이터셋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각 GPU가 동일한 크기, 동일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연합학습에서는 반대로 데이터가 각 디바이스별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크기와 분포가 모두 제각각인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섞어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합학습 상황에서는 디바이스 간 데이터 분포 차이, 즉 non-IID 상황과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연합학습이 분산학습에 더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합학습 알고리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인 패드 에이버리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논문에서 제안된 패드 에이버리지는 분산학습 최적화에서 시작이 되어서 중간 알고리즘인 패드 SGD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페더레이티드 에이버리징이라는 형태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순서로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학습에서 최적화 목표는 데이터가 분산된 상황에서도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는 글로벌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할 전 총 데이터 사이즈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데이터를 동일한 사이즈로 분할하겠습니다. 전체 클라이언트 개수가 k개이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는 k분의 n개씩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파셜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각 G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 낸 총 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 로스를 파셜 로스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분산학습 최적화의 첫 걸음입니다. 간단하게 이 파셜 로스를 클라이언트 개수에 대해서 평균 내는 것으로 토탈 로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에는 경사하강법이 사용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는 것을 글로벌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식에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식을 대입하고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새로운 경사하강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사하강법은 어떤 형태의 학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파셜 로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 각 GPU에 있는 데이터셋 DK에 대해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GPU에서 학습하는 것을 로컬 업데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 모델을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 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글로벌 데이터로 한번 학습한 모델은 각 GPU에 있는 로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평균 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글로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대신에 각 GPU에서 로컬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평균을 내면 이걸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모델을 각 GPU로 배포합니다. 배포된 모델은 각 G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로컬 업데이트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컬 업데이트를 거친 이 모델들을 다시 평균 내서 가져오면 이 글로벌 업데이트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패드 SGD는 분산학습 최적화 알고리즘을 변형하여서 파셜 파티시페이션과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연합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산학습이 아니라 연합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용어부터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역할을 연산장치, GPU 등이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스마트폰, 전자제품과 같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로 대체를 하고 그 디바이스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 SGD는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평균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서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각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한 후 이들을 서버로 전송해 평균하는 식으로 글로벌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분산학습 최적화 알고리즘을 변형해서 패드 SG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불균형을 나타내기 위해 클라이언트별 데이터 크기 NK를 도입합니다. 클라이언트별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노테이션이 바뀌면서 파셜 로스식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셜 파티시페이션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클라이언트 1과 3이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연합학습을 진행하고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니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1과 2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지우고 생각하면 매 시점마다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을 학습해 활용한다라고 얘기해도 동일합니다. 이는 즉 미니 배치 학습을 의미합니다. 연합학습 상황에서 이 partial participation은 미니 배치 학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artial participation 상황을 알고리즘에 녹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글로벌 로스를 최소화할 때 풀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미니 배치 사이즈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ST라는 노테이션이 생겼는데요. 이 ST는 T 시점에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집합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3이 ST에 속하게 됩니다. 이 ST에 속하는 모든 클라이언트 데이터 개수를 다 더하면 M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배치 로스를 파셜 로스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를 다 더한 뒤 미니 배치 사이즈인 M으로 나눠주면 미니 배치 로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 총합, 이 부분을 F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ST 안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 K들에 대해서 FKW에 NK를 곱해주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을 상쇄하고 이 부분만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 K 클라이언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로스 총합을 의미합니다. ST 안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을 더하게 되면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 총합과 동일해집니다. 따라서 이 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한 후에 n분의 1을 시그마 안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미니 배치 로스에 대한 식을 파셜 로스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존 분산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이 가중치 부분이 k분의 1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동일했다면 현재는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의 데이터 크기가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완전히 동일하며 딱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미니 배치로 경사하강법을 진행한다는 점과 k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nk로 이 모델 가중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데이터 크기가 큰 클라이언트에서 학습한 모델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크다는 것이죠. 경사강법에서 변화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상에서도 변화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 선택이라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이번 시점에서 연합학습에 참여할 클라이언트들을 선택 혹은 설정하게 되고요. 해당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배포하고 로컬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에 평균을 하는데, 이 평균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두고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이 FED SGD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 SGD는 partial participation과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관점에서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연합학습에서는 그 비용을 이유로 소통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 FED SGD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업데이트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서버로 모델을 보내고 다시 배포받는 이 소통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Federated Averaging은 이를 해결하고자 로컬 컴퓨테이션 양을 증가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로컬 컴퓨테이션 양을 늘려서 소통을 좀 덜 하더라도 글로벌 모델을 빠르게 수렴시키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컬 업데이트 횟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FED SGD는 로컬 업데이트를 한 번 진행하고 이를 서버로 보내서 평균을 했다면 FED Average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로컬 업데이트를 한 번이 아니라 2회 진행하고 서버로 보내서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일 로컬 업데이트 수 기준으로 해서 전체 로컬 업데이트가 100이라고 한다면 FED SGD는 커뮤니케이션도 100번이었던 반면
패드 에이버리지는 그 100을 2로 나눈 만큼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컬 컴퓨테이션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는 수도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코드에는 세 가지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C인데요. C는 매 라운드마다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C가 10%라고 한다면 한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수는 10개가 되는 것이죠. E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매 라운드마다 학습하는 로컬 에폭 수를 의미합니다. 코드상에서는 이 로컬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코드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2번 로컬 에폭을 학습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이 두 번째 로컬 컴퓨테이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인 B가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이 한 클라이언트 내에서 있는 데이터는 한 번에 모두 학습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클라이언트 데이터조차도 미니 배치로 쪼개서 1에폭당 여러 번 학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미니 배치 사이즈를 B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게 되며, 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 에폭 안에 학습해야 되는 이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로컬 컴퓨테이션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E를 증가시키거나 B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둘 다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컬 컴퓨테이션 횟수를 늘렸을 때 더 적은 커뮤니케이션 횟수로도 모델을 수렴하더라 라고 실험적으로 보인 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이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은 FedSGD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아서 동일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FedSGD와 달리 이 로컬 업데이트 평균이 글로벌 업데이트와 동일하다는 이론적인 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Fed Average 알고리즘에 대한 수렴성을 증명할 필요가 존재한데, 이 Fed Average를 제안한 논문에서는 해당 증명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래 논문을 통해서 Fed Average가 가지고 있는 수렴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Fed Average 실험 같은 경우에는 C, E, B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총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ENN 레이어 2개짜리 MLP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실험은 CNN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앱리스트를 가지고 분류 태스크를 진행한 결과이고요. 각각 IID와 non-IID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IID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도록 데이터를 분할하였고, non-IID에 대해서는 각 클라이언트가 최대 2개 레이블만 가질 수 있도록 분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하는 어큐러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걸렸는가를 지금 기록을 해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에서는 목표하는 어큐러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 B가 무한일 때인데요. 실제로 무한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B가 풀 배치 학습을 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풀 배치를 했을 때는 C를 늘려나간다고 해서 딱히 성능이 대단히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떠한 상황에서는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풀 배치를 학습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는 사항은 아니며, 반대로 10이라는 사이즈로 미니 배치 학습을 했을 때에는 IID이든 non-IID이든 혹은 어떤 모델이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C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점은 C가 증가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정도로 이 성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C가 0에서 0.1로 증가할 때 이 부분에서는 수렴 속도가
4.9배 빨라졌는데 0.1에서 1.0으로 증가할 때는 2배보다도 적은 배수로 증가하게 되었죠. 따라서 C 역시 늘리면 늘릴수록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늘어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다고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계 효용을 고려해서 0.1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실험 상황에서요. 해서 이후 실험도 논문은 C를 0.1로 고정을 해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앤리스트 데이터셋 분류 실험 외에도 셰익스피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 방식이 좀 재밌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들에 있는 이 문장들을 모아서 데이터셋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극이라는 건 역할이 있잖아요. 이 넌 IID 상황을 만들 때 각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롤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극이라는 것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대사가 많은 인물이 있고 대사가 적은 인물이 있단 말입니다. 대사가 많은 인물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엑스트라를 받게 된 클라이언트는 보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는 논 IID일 뿐만 아니라 언밸런스드 데이터까지 만들었다. 즉 논문에서 설정했던 연합학습 상황의 가장 근사한 상황은 바로 이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비교를 해둔 거냐면 B랑 E를 바꿔가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C는 아까 말했다시피 0.1로 고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이 하나가 있는데 B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E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점선이 이 B가 가장 작고 E가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을 하죠. 다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작으면 작을수록 E가 크면 클수록 수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컬 컴퓨테이션이었죠. B가 감소하고 E가 증가하면 로컬 컴퓨테이션이 증가한다. 즉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가 실험적으로 일치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험 결과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패드 에이버리지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 자체는 연합학습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용적인 알고리즘인 패드 에이버리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패드 에이버리지라는 알고리즘은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을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특히 이 연합학습이 해결해야 하는 네 가지 문제들 중에 넌 IID 조건에 대해서는 뭐 고려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실험적으로 돌려보니까 넌 IID 상황에서도 잘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이뤄진 후속 연구들을 보면 이 넌 IID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패드 에이버리지는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험적으로는 이 패드 에이버리지가 왜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줬으나 이게 왜 이론적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엄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보완해 보고자 논문 하나씩을 꼽아왔습니다. 이어서 패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을 개선한 패드 프록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패드 에이버리지가 클라이언트 간 이질성의 취약함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질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 이질성으로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분포 차이를 의미합니다. 통계적 이질성이 클 경우 로컬 모델이 각자 너무 다른 방향으로 수렴을 하면서 이들의 평균한 글로벌 모델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로컬 모델이 각자의 방향으로 중구난방 수렴하는 상황을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 학습 시 로컬 모델이 글로벌 모델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적 이질성으로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한 학습 사양을 가지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 디바이스에 비해서 학습 속도가 느린 디바이스가 존재하며 이를 스트레글러라고 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디바이스가 스트레글러가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동일한 로컬 에폭을 적용하는 fed average는 스트래글러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fed average는 스트래글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래글러가 학습이 끝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제한 시간을 두어서 그 안에 학습을 끝마치지 못하는 디바이스는 연합학습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후자는 배제한 클라이언트가 학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페드프록스는 이 두 가지 이질성에 대한 대책으로 프록시말 텀 그리고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프록시말 텀은 기존 손실값에 추가되어서 로컬 업데이트 이후에도 이 모델이 글로벌 모델에서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WT가 이 T 시점 글로벌 모델이며 W가 학습해 나가는 로컬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원래 손실 함수와 프록시말 텀을 더한 이 전체에 대한 로스를 HK라는 새로운 노테이션으로 정의하겠습니다. WT 글로벌 모델로부터 로컬 모델이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즉 달리 말하자면 이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억제한다는 의미로 데이터 이질성에 대한 보완을 수행합니다. 이때 이 뮤는 프록시말 텀이 얼마나 강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그레디언트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는 이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을 얼마나 강하게 역전파할 것인지 결정하는 파라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입니다. 개념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학습이 느린 디바이스는 깍두기를 시켜주자는 겁니다. 학습한 모델이 조금 부정확해도 좋으니 일찍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정확함을 용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를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수행합니다.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W 아스테리스크를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디바이스는 학습을 멈추고, 로컬 학습을 멈추고 이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HK 그레디언트를 풀어서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은 우항에서는 WT 동일한 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록시말 텀은 0에 되어서 날아갑니다. 남은 것은 이 글로벌 모델을 가지고 이 로컬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값만 남게 됩니다. 반면 좌항에는 이 프록시말 텀을 포함한 HK 그레디언트가 전부 그대로 남게 되죠. 만약에 감마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항은 로컬 업데이트를 조금도 진행하지 않은 이 순수한 글로벌 모델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좌항에 대해서 학습을 조금만 진행해서 W 아스테리스크를 찾으면 이것보다는 작은 로스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감마가 0에 가까워진다면 로컬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좌항을 크게 줄여야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즉 감마가 1에 가까워지면 이 부정확함에 후해지고 0에 가까워지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마는 클라이언트 인덱스를 나타내는 K와 이 시점을 나타내는 T에 대한 인덱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별로, 라운드별로 동적으로 조절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마는 뮤와는 달리 사람이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논문에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로컬 업데이트에 대한 제한 시간과 각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을 고려해서 이 감마 값을 동적으로 결정하는 별도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이니그젝트 솔루션이라는 건 결국 학습을 덜한 모델인 것인데, 이를 그냥 가중합했을 때 글로벌 모델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프록시말 텀이 합니다. 학습이 덜 된 모델이라도 글로벌 모델에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프록시말 텀과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 페드프록스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집니다. 전체적인 틀은 페드 에이버리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로컬 학습을 하는 부분으로 기존 알고리즘이 정해진
이 에폭만큼 학습을 진행했다면 페드프록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시말 텀이 추가된 총 로스 HK에 대해서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을 찾게 되면 학습을 멈추고 이 서버에 모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고리즘 상에서 이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페드프록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 좌측에 있는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은 유니폼 샘플링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개수에 비례하는 가중치로 모델 가중합을 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그게 반대입니다. 데이터 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클라이언트들을 선택하고 동일한 가중치로 모델을 평균하게 됩니다. 이는 이 페드프록스가 가지고 있는 형태 때문이로 비교를 위해서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서 굳이 한번 강조를 드린 이유는 이 다음 논문에서 페드 에이버리지 수렴성을 분석할 때 이 알고리즘도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은 제안한 알고리즘 페드프록스 수렴성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대단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로컬 디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 FW에 대한 식만 한 단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풀어서 써보니 제곱에 대한 평균 그리고 평균에 대한 제곱이 존재하네요. 이 분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해서 이 편차의 차이가 존재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한번 이 BW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1, 2, 3에 대한 로스가 1, 1, 1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제곱의 평균 역시 1이고 이 평균의 제곱 역시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BW 제곱 값은 1이 됩니다. 차이가 좀 큰 클라이언트 1, 2, 3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이 좀 차이가 큰 이 마이너스 3, 6에 대한 상황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이 BW 제곱 값이 1.5가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간의 편차가 증가하니까 BW 값이 증가를 하네요. 클라이언트 간 로스 그레디언트 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는 즉 클라이언트 드리프트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BW는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얼마나 심한지, 클라이언트 간 유사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수렴성 분석을 위해 이 BW 위에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BW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간 관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논문은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페드프록스는 DNN과 같은 넌 컨벡스한 상황에서도 수렴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이 로우가 양수인 상황입니다. 부등식을 보면 WT에 대한 로스가 존재하고 이제 좌항에 WT 플러스 1 다음 시점에 대한 로스 기대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 로우가 양수여야 이 FWT 플러스 1이 FWT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즉 이 T라는 에폭이 진행이 될 때마다 로스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스는 B, 뮤, 그리고 감마에 대한 함수로 이 뮤와 감마를 결국 잘 조정해서 로를 양수로 만들면 페드프록스는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적절한 뮤와 감마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튜닝을 해라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렴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수렴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아주 조그마한 양수, 에러 값을 하나 상정을 해두면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T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냐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에러 값에 반비례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이를 근거로 에러를 너무 작게 잡는 것은 오버피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수렴에 필요한 T 역시 증가시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드프록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며 페드프록스 논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적 이질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0%, 50%, 그리고 90%가 스트레글러로서 기능을 하게 됐을 때 페드 에이버리지, 페드 프록스, 여기서는 이제 뮤를 0으로 둬서 프록시말 텀이 없는 페드 프록스, 일종의 에블레이션을 한 것이고요. 프록시말 텀이 존재하는 제한 방문론인 페드 프록스, 이 세 가지 방문론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눈에 띄게 이 스트레글러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드 에이버리지가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적 이질성을 페드 에이버리지가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이 프록시말 텀이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험 결과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페드 프록스, 이 감마 이니그젝트 솔루션만 들어간 이 분홍색 페드 프록스에 비해서 프록시말 텀이 함께 추가된 하늘색 이 페드 프록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적 이질성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안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이질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이질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페드 프록스에 비해서 페드 에이버리지가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이 데이터 이질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페드 에이버리지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습 수렴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페드 프록스는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을 개선한 페드 프록스를 제안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수렴성을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페드 에이버리지에 대한 수렴성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페드 에이버리지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가에 대한 분석은 실험을 외에는 부족합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페드 에이버리지 수렴성 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보완하고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페드 에이버리지 수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풀 파티시페이션 상황에 대한 증명을 하고 이를 파셜 파티시페이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셜 파티시페이션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 모델을 어떻게 평균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가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페드 에이버리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에이버리징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앞서 공부한 알고리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ST에 속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들 K에 대해서도 가중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페드 에이버리지가 2023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본 세미나는 개정 후 버전을 기준으로 페드 에이버리지를 설명하였으나 이 논문 자체는 이 페드 에이버리지 수렴성을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2020년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알고리즘 간 차이를 명확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이 가중치 PK는 전체 데이터 크기에 대한 클라이언트 데이터 크기로 사용하면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전체 클라이언트가 가중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PK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후 버전에 대한 PK는 사용하지 않아요. 개정 전 페드 에이버리지 방식으로는 수렴성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페드 프록스 논문에 나왔던 페드 에이버리지 방식입니다. 샘플링을 할 때 PK를 사용하고 반대로 가중평균할 때 일반적인 평균을 하는 거꾸로 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렴성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는 이들 간의 어떤 전략적 우위를 보이기보다는 연합학습 알고리즘은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어떻게 모델을 평균 낼지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수렴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전략도 마찬가지로 수렴성 보장을 위해서 기존 페드 에이버리지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을 한 것인데 선택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만 일단 가중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K는 개정 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선택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이 pk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1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k분의 n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여기서 k는 한 라운드 최대 클라이언트 수를 의미하며 n은 전체 클라이언트 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면 확률적으로 이 가중합의 기대값이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수렴성 분석을 이용해서 사용한 가정은 다음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 가정을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L, 뮤, 시그마 K, G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4가지 값은 이후에도 수렴성 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값들이 가정에 의해서 사전에 정의된 값이라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고, 2번째로 페드 프록스와 달리 페드 에이버리지는 수렴성 분석의 컨벡시티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이 손실함수가 컨벡스한 형태를 띠는 단순한 모델에 대해서만 완벽히 적용되는 증명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식이 이 페드 에이버리지가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을 통해서 도출한 식인데요. 왜 이 식이 페드 에이버리지의 수렴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t로 전체 로컬 업데이트 수를 의미합니다. 2번째 하이퍼 파라미터는 2로 커뮤니케이션 1회당 로컬 업데이트 수를 의미합니다. t는 분모에, 2는 b 안에 들어있고 b는 분자에 있으므로 2는 분자에 존재합니다. 좌항과 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항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t 시점에서 모델이 가지는 손실값이 일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t는 전체 로컬 업데이트 수를 의미하므로 학습이 종료된 상태의 모델이 가지는 손실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f별은 이론적인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즉 손실함수가 가질 수 있는 글로벌 미니멈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둘 간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기호들이 존재하는데요. 카파, 그리고 이 감마 역시 L, 시그마, G, B와 같은 저희가 기존의 가정을 통해서 설정해놨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값들입니다. 해서 일종의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t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밖에 없는데요. t는 학습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좀 가는데 이라는 값을 보통 무한히 증가시키지는 않겠죠. 해서 이 제곱이라고 해봤자 t가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결국은 적어질 것이므로 t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이 우항은 t분의 1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t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이 우항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이 우항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이 저항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페드 에이버리지는 수렴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증명한 결과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 과정을 밟으면 파셜 파티시페이션도 식을 하나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파셜 파티시페이션의 경우에는 이 C라는 텀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C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정의를 가지는데요. 페드 프록스에서 나온 페드 에이버리지, 즉 스킴 1으로 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C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고 본인들이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페드 에이버리지, 스킴 2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C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점은 스킴 2는 그 자체만으로는 C를 정의할 수가 없고 이 증명 과정에서 데이터 균형에 대한 가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데이터 균형이라는 건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가진다는 것으로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논문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왜 이런 가정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킴 1은 정말 현실적인가부터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킴 1이라는 건 N개의 디바이스 중에 K개를 확률적으로 샘플링해서 연합학습에 참여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골라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확률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샘플링된 디바이스들 중 스트레글러가 존재한다면 이 알고리즘은 페드 프록스가 아니라 페드 에이버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측면에서든 혹은 학습적인 측면에서든 비효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스킴2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확률 값으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지 말고 그냥 N개의 디바이스들 중에 먼저 학습이 끝난 K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글러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데이터 균형을 가정하는 스킴2가 스킴1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현실적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연합학습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어떤 스킴이 보다 적합한가를 이론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 스킴2에 대한 밸런스드 데이터 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론도 하나 고안을 했는데요. 스킴T라고 부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존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부여된 이 PK라는 가중치를 마치 데이터가 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 마냥 n분의 1로 대체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PKW에 n과 PK라는 값을 곱해줘서 FKW라는 FK-W라는 어떤 스케일링 값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FW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데 각 클라이언트에서 학습할 때 사용되는 이 로스 값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화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반대급부가 발생하냐면 L, 시그마, L, 뮤, 시그마, G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또 하나씩 붙게 됩니다. 각각 누와 시그마라고 불리는 발 시그마 정확히는 스케일링 값들이 붙게 되는데 이 누는 맥스 PK, 시그마는 민 PK에 비례를 합니다. PK라는 건 데이터 크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값이고 이 데이터 간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지게 돼서 어떤 클라이언트는 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떤 클라이언트는 되게 적은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누는 증가하고 시그마는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붙어있는 L과 시그마 K는 증가하고 시그마가 붙어있는 뮤와 G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했을 때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수렴 속도가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스킴T 역시 언밸런스드한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 그 수렴 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실험을 좀 진행했습니다. 데이터가 균형적인 상황과 데이터가 불균형적인 상황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균형적인 상황에서는 스킴T는 스킴2와 완전히 동일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오리지널, 페드 에이버리지에 비해서 스킴1, 스킴2 모두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황에서는 오리지널은 차라리 괜찮은데 스킴2가 되게 요동치다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설정했던 어떤 이론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스킴1과 이 스킴을 좀 변형한 스킴 T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2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로컬 업데이트 수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T는 전체 로컬 업데이트 수고요. 2는 커뮤니케이션당 로컬 업데이트 수죠. 해서 T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만큼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식들을 좀 변형을 하면요. 이렇게 또 비례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수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다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는 2밖에 없어요.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라는 건 2에 대한 함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떠한 함수냐라고 보면 일단 이건 실험 결과이기는 한데요. 2 더하기 2분의 1꼴 함수는 2가 아주 작을 때에는 2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2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 y값이 이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값이 낮을수록 좋겠죠.
결국은 이가 너무 작아도 안 좋고 이가 너무 커도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결정짓는 것은 이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흥미를 가지셨길 바라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